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호환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부패의 경제학. 오호라. 말 맞네. 아, 굉장히 돈 네. 주고 받는 거예요, 방금 그림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아,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네. 그래도 이성을 찾고 새해 들어서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건 안 어울리세요, 최평님하고. 네, 오늘도 자, 좀 신랄한 비판이 오고 갈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관들이 부패 지수를 매년 네.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겠죠. 작년 여전히 기준. 안타깝죠. 네. 얘기를 하신 대로 어제 나왔던 한 가지 뭐 점수 지표, 통계 네네, 지표를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곳에서 네. 매년 이제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를 뭐, 부패 발표를 인식 합니다. 지수. 네네. CPI. 오. 근데 2016년도 CPI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네, 100점 만점에 밑에 나오네요. 53점이 나왔습니다. 네. 예, 53점이 나왔는데 전년보다 3점이 하락한 거고요. 네. 이게 50점대라는 게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세요. 절대 부패라는 거는 진짜 막무가내로 후진국들이 진짜 그냥 공공연하게 돈 주고 대놓고 어디를 부패. 잡고 네. 뭐 대놓고 어디 돈 주고 일자리 구하고 뭐 어. 그런 절대 부패 네. 여기서 벗어난 정도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다 하려면 70점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투명하다. 네. 전반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투명한 편이다는 네. 70점인데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53점을 기록한 거죠. 네. 더군다나 이게요. 더 깜짝 놀랄 게 최순실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에 터졌잖아요. 네. 한 뭐 10월쯤부터. 근데 이게 그 이전까지의 상황을 이렇게 합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2017년도 CPI는 훨씬 더 낮게 나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한 40점대, 뭐 더 심하면 30점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올 수도 왜냐면 있는 거죠. 지금 50점 초반대니까. 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진짜 국정농단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게 몇 번이나 있었던 네. 거라고 뭐 영향이 미미하겠어요?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고 이번에 53점만 보더라도 OECD 가입국이 35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했고요. 네. 총 조사 대상국이 176개 국가가 있는데 여기서 52위를 기록했습니다. 176개. 예, 네. 그러니까 176개 중에 52위 하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막 그런데 이 OECD 나머지 이 국가들은 다 후진국. 네. 그러니까 내가 돈 얼마 줄게. 나 구청 좀 들어가자 하면 걔네 후진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런 국가도 있대요. 딱 그 공항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딱 가면은 몇 번째 방문이세요? 처음 방문인데요. 그럼 10달러 주세요. 그래서 두 그런 번째 것까지. 방문인데요. 이러면 어떻게? 두 번째 방문이니까 20달러 주세요. 뭐 이런 식이래요. 네, 막 약간 이런 마일리지 느낌인데. 이 정도로 그렇죠. 부패된 국가들. 그런 나라가 아직도 많으니까 네. 뭐 176개국에서 52위인데 그나마 좀 선진화돼 있다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지금 35개국 중에서 29위니까 진짜 좀 낯뜨거운 순위죠. 네. 그리고 지난해보다 이 전 단계보다 각각 2단계 그리고 전체국으로 봤을 때는 15단계 떨어진 수치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악환류를 겪고 있느냐. 네. 그리고 CPI를 통계한 이후에 우리가 낙폭이 지난해가 가장 컸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네.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명성 문제다. 기업의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 문제. 투명성. 이것 때문에 부패 인식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네. 꼬집고 있어요. 뭐 단적으로 지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과 정부 간의 이런 밀접 관계. 네. 그리고 특정인과 기업 간의 또 유착 관계. 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것이 네.
부패 인식 지수가 낮아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대외 신인도나 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이 기업들이 부패 지수가 높으면 네. 망설여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그러면 해외 그럼요. 큰 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데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테고 네. 굳이 리스크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좋은 나라 많은데요. 뭐. 그렇죠. 네. 좋은 나라, 좋은 기업, 네. 믿을 만한 기업들이 훨씬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큰 경제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그냥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11일에 뉴욕에 한국경제 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정부 네. 주최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이번 최순실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정부 사태와 기업의 유착관계 네. 이로 인한 앞으로의 후폭풍 리스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네.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는 열심히 이런 유착관계를 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도 더 필요하고 좀 못 따라온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못 따라갔죠. 네, 너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네. 사태가 일어난 거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못 들어올 그렇죠. 가능성도 네.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좀 뿌리 뽑을 건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대기업을 사법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나 뭐 대기업을 사법 처리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게 실증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나라 특성상 재벌 문화 특성상 좀 이렇게 흘러온 게 있는데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좀 하루빨리 고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죠. 아직도 뭐 특별 사면을 하면서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게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라고 그쵸. 그런 이유를 내세우는 것 보면은 아직도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처벌이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김영롱 앵커가 지금까지 정리를 해줬던 것은 추상적으로 이제 부정부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추상적으로 정리해 주셨다면 네. 저는 지금부터 실제 숫자로 한번 네. 얼마나 손실을 끼치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까?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무슨 네. 생각? 무슨 생각? 나쁜 놈이 잘 산다는 얘기 아직도 하지 않아요? 뭐 결국엔 그런다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도 뭐 그러죠. 예, 네.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쌈딱이 네. 그 서비스를 쟁취하게 되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막 갑질 이야기도 많이 그런 나오고 인식이 좀 있죠. 사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갑이 특정 누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디선가는 갑이 될 수가 있고 을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어디서나 나는 을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오늘 조사를 해본 거를 보니까 만약에 이 나쁜 자들이 네. 부패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과거의 실증 연구 한 가지가 있는데 자, 1991년부터 2013년까지 기나긴 기간 동안 이 부패 정도와 경제 성장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본 연구 자료가 있어요. 야. 자,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부패로 인해서 매년 약 0.7%포인트에서 약 1.4%포인트의 경제 성장 손실이 손실. 발생한 것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패로 GDP가 저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당시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꽤 컸던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0.7%포인트, 1.4%포인트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게 나왔던 거고 아마 지금은 완전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뭐 2%, 네. 3%에서 1.4%포인트가 떨어지진 못하겠지만 네네. 적어도 비중이 이렇게 큰 부정부패가 차지하는 이 경제적 손실의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뭐 네. 0.23, 뭐 0.2, 0.3%포인트도 좀 안타까운 판에 그렇죠. 은행금리잖아, 은행금리. 네. 부패 때문에 저 정도로 깎인다면 이건 좀 문제가 그 심각하네요. 한국은행에서 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를 내려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0.3%포인트면은 저 비중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부패가 없었더라면 네.
저거를 굳이 내려잡지 그렇죠. 않았어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따지면. 경제 성장에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패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무슨 얘기를 내놓는 거냐면 부패에 대한 인식만 개선함으로써도 세수를 GDP의 0.8%포인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 0.8%. 이게 뭐냐면 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세금 내발 뭐해? 그렇지. 다 나쁜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탈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또 덜 내고. 네, 하다 부자들은 보니까. 또 덜 내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난 세금을 안 낼 거야. 대신 부패에 대한 인식만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도 0.8%포인트의 GDP의 0.8%포인트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세수 증대가 되면 더 좋은 게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복지와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부패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도 누구나 다 알면서도. 나쁜 자들조차 다 알 거예요. 알겠죠. 알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지금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하나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해도 뭐 국가적인 큰 손실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네. 구조의 오류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손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네. 아닐까. 바로 최 씨 그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최씨 아닐까. 그러면서 날 쳐다보니 순간적으로 저도 그러네요. 막상 그러네요. 최 씨라는 걸 깜빡했어요. 나도 근데 깜짝, 참- 네. 나도 깜짝 놀랐다. 가풍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요. 최 씨여서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순간 그러니까 10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상 깜짝 좀 그렇게 놀랐어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몇몇 지방 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고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커지고 막 이렇게 재산 늘리고 네. 한 사람들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나라 팔아먹고 우리 아빠도 뭐 나라 등져가지고 부자 됐는데 네. 내가 여기서 청년 결백하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부패를 저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무섭네요. 네. 진짜. 근데 네. 이런 저사진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사회 인구 구성원으로 봤을 때 이제 말단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세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돈이 선순환되기는 아무래도 힘들죠. 인식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만 잘 살면 돼라고 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나만 잘 산다고 국가가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부정부패가 적은 국가일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KDI가 2009년에 와. 청렴과 경제 성장 그리고 소득이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어요. 국가별로. 네. 그랬더니 지금 뭐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패 지수가 높은 거고 부패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가 청렴하다는 의미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런데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 소득,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죠. 국민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나라일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청렴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높다 혹은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청렴하다 이런 관계는 아니고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와 청렴도가 높은 국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더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네네.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저기 스위스만 봐도 느낌이 빡 오네요. 그렇죠. 네. 와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렇게 네. 부패 청렴 지수가 굉장히 좋은 네. 그러니까 깨끗한 국가들일수록 국민 소득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만 잘 살아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의미보다는 다 같이 잘 살게 되고 다 같이 깨끗해지면 난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시장이 아유. 넓어지니까. 아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 마지막에 좀 결론으로 좀 내야 아, 돼요. 네네. 네. 근데 아까 그 스위스도 보고 뭐 네덜란드, 덴마크도 보니까 저기 특징들이 다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내는 나라.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많이 내긴 하지만 그리고 공무원이 박봉인 나라. 공무원이 바쁘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굉장히 힘든 나라. 힘든 나라.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네, 국회의원들 다 그런 나라들이 맞아요. 청렴도가 다 높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부패 지수가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긴 좋아졌죠. 하지만 최근 네. 들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낮아진 게 그쵸. 있죠. 근데 네. 해외는 또 어떨지가 궁금해져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그 작은 제목은요. 우리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그거 네. 없어져야 있죠. 합니다. 왜요? 썩으면요, 그냥 상한 물고기예요. 무슨 썩어도 준치야, 준치. 네?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거 제도화, 시스템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시스템화되고 제도화 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제도, 부패 방지의 제도화, 한국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해외 사례를 드릴게요. 네네. 한국은요, 정치적 격변기마다 부패를 일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나왔었어요. 네. 가장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것이 1961년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저기 뭐냐면 여기 나는 아, 깡패입니다. 저거. 네네. 저 사실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저게 통용이 됐었어요. 삼천교육대. 예, 뭐. 아니 저건 저 1961년도고. 아, 저게 지금 61년.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네네.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삼천교육대가 나옵니다. 사회수총 작업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저희 깡패입니다. 그리고 사회수총 작업 이건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아주 잔챙이들, 네. 잡범들만 잡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네.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부패 방지에 시스템화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 최초로 우리나라에 부패 방지에 제도화되는 거 언제냐? 네. 뭐 최초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이 언제냐면 바로 1993년도에 아하. 금융실명제가 네. 도입되면서 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그에 네. 많은 노력이 있었죠, 물론. 네.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금융수조 종합과세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네. 바탕이 되니까. 네. 그 외국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성공한 두 나라와 네. 실패한 한 나라를 제 사례를 드릴게요. 네. 부패 추방에 성공한 나라 첫 번째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여기는 법적으로 엄청나게 규율이 세요. 네. 엄청나요, 하여튼. 네. 이게 인구가 550만 명의 작은 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인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9천만 원에 저거 대가성 없어도 저런 벌금을 매기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네.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자산 전부 다 국가가 이렇게 가져가요. 네, 그렇지 못할 땐 또 이제 징역형을 추가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1965년도만 해도 싱가포르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부패한 나라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리콴유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 독재자거든요. 근데 얼마 작년인가 최근에 하여튼 사망했는데 네. 엄청난 독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강력한 통치력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했어요. 네. 저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치관은 그렇죠. 네. 가치관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껌 씹는 거, 예? 껌 네. 씹는 거 불법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는 네. 이거 쓰레기만 길거리에 버려도 큰일 잡혀가잖아요. 나요. 그래요? 네. 자, 오. 껌 씹기, 태형, 네. 화장실 물 내리기, 네. 심지어는 잠자리에서 오ral 섹스하는 것까지 네. 다 불법이었어요. 물론 사문화된 조항이 되게 많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 다 불법으로 취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싱가포르는 언론 자유도가 171개국 중 153입니다. 언론사가 네. 모두 다 국영이에요. 네. 그러다가 비판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겠네요. 근데 그 비판의 자유가 없는 틈을 타서 리카누가 엄청나게 강력한 통치로 부정부패를 일소했어요. 공무원 월급 많아요, 거기. 부정부패에 저지르지 않아도 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공무원들한테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카누의 인민행동당이라는 정권은 야당이 없어요. 일당 독재야. 그러겠네요. 예. 지금 리카누가 사후에 리셴퉁이라는 아들한테 네. 정권을 물려줬어요. 그 이거 일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싱가포르 네. 그 공항 있죠. 네. 그 소유예요. 개인 소유하고 있어. 뭐 독재니까. 독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결론은 정치 독재가 사회 부정부패를 막은 케이스예요. 싱가포르는. 되게 근데 일단, 특이한 네, 케이스네요. 특이한 네,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 다른 케이스들도 또 있어요. 네. 자,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접경한 작은 나라예요. 보츠나와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네. 보츠나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입니다. 반부패 가치를 최고로 쳐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요? 보츠나와가 이제 작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네네. 위치에 대해서.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1990년대 초반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네. 이게 지역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막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반부패 기치를 가장 높이 세우면서 네. 사람들한테 우리 부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94년대 강력한 반부패법을 제정하면서 네. 이게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유입이 됩니다. 아까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업이 부패하면은 뒷돈 들어가는 게 많거든. 네, 비용이 근데 많이 나죠. 그 기업이 투명하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물밀들이 들어와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2016년 기준 1인당 명목 GDP가 5,897달러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등급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학생들의 정규 과목에 네. 반부패 수업이 있어요. 아, 진짜. 충격이지. 정신교육 제대로 시키네요. 야. 여기. 학생들의 정규 교육 과정에 네. 반부패 수업이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오. 그래서 부패로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를 엄격한 반부패 정책으로 살려낸 나라가 바로 보츠나와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네. 부패를 척결했던 거고 물론 그 보츠나와의 경우에도 처벌이 있긴 있죠. 있었겠지만 그리고 예. 법안도 있었겠지만 교육과 문화에 또 그렇죠. 치중을 많이 두면서 그러게요. 반부패를 또 척결했던 나라. 그런데 이제 이 외 다른 식으로 부정부패로 인해서 네. 거의 망해가는 나라. 네. 실패한 나라. 네. 실패한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나라냐? 한때 아시아의 진주였던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네. 자, 1964년 필리핀 1인당 국민소득이 170달러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때 76달러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훨씬 더 잘하죠. 잘 네. 살았던 나라였어요. 6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촉망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끊이지가 않으면서 특히 80년대 쫓겨난 마르코스 네. 아십니까? 이멜다 여사? 모르죠. 네. 그때 굉장한 독재자였어요. 근데 이 마르코스 이 집안이 스위스로 빼돌린 금액이 네. 그 필리핀의 1년 총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빼돌렸어요. 상상을 초월해. 국가 경제 성장을 반토막 냈네요. 반토막 냈죠. 그러네요. 네. 와. 그것이 그 영향력이 정치인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싸워 있어. 이제 몇 가지 내가 찾아봤는데 네. 여기 정치 지도자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거 제도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야. 부패 인식 지수의 2.5점. 세계에서 159개 기준 117위를 기록할 정도로 네. 굉장히 썩어 있어요. 정치 부패가 관료 부패, 사회 부패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굉장히 실패한 사례죠. 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네. 뭐냐면은 그 우리 외신이 2016년 말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청렴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청렴한 국민 수준과 달리 고위층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하. 시민들은 어쩜 이렇게 잘. 시민들은 부패하지 않다라는 거지. 네. 고위층, 관료, 재벌 이쪽이 부패하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예전 일제시대 때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IMF 금모기 운동에 이 고위층이라든지 재벌, 관료 이런 사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했다는 금모기 운동에서 골드바가 단 한 안 개도 나왔다는 나오지 거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러면 아예 결론까지 낼게요. 네네. 자, 모 언론인의 명언을 제가 이제 받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급한 나라의 고급스러운 시민들. 이것이 오늘의 결론 직설입니다. 참 네. 뿌듯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렇죠. 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결론을 좀 먼저 내려보자면, 네. 제가 그 본문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미리 힌트를 드렸었는데, 나쁜 어쩌고 저쩌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나쁜 자들이요, 큰 꿈을 가져라. 입니다. 네? 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경제 성장도 낮고 국민 소득도 낮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이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잘 살고 국민들의 소득도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소득이 높고 국가가 잘 살아야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그래서 거죠. 그 예.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청렴해야지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눈앞을 보지 말고 진짜로 눈앞을 보지 말고 나중에 부패를 저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청렴해져야 되기 때문에 청렴해지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김영롱 거요. 저는 아까 그 우리나라 지난해 10회가 100점 만점에 53점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 직설을
53점이 만약 내 자녀의 수학 점수였다면이라고 해봤어요. 고위급 관료나 그 높으신 분들 자기 자녀 수학 점수가 53점 나왔다고 하면 바로 막 학원 보내고 난리 개인 났겠죠. 과외 붙이고 이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했을 텐데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가 53점 나왔는데 과연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깔끔한 결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부패 없는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